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날이 시작되었네요. 모두들 코로나로 참아왔던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저는 지금 장성한 아들, 딸과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답니다. 그동안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마음의 여유를 겨우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없애고 싶은 마음에 휴가지에서 사연의 글을 쓰기 시작했네요. 이 채널의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는데 저처럼 배우자에게 배신당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정말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전남편이 제일 나쁜 놈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 틀림없다니까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낱낱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욕 좀 해주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23살에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큰언니의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남편을 따라 몸만 떠나왔죠. 처음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2년 정도는 살림하는 걸 배워야 한다 해서 그 말을 따르게 되었죠. 시집살이는 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시부모님의 성격이 워낙 온화하셔서 상처받는 일 없이 잘 지냈답니다. 또 부모님과의 추억이 많지 않아서 시부모님과 지내는 게 즐거웠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저한테 애교 같은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시부모님과 살아보니 숨어있던 애교가 막무가내로 뿜어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2년 뒤 남편과 분가해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둘만의 공간이 생겨서 눈치도 보지 않고 매우 좋았네요. 시댁에서 지낼 때는 남편과 사랑을 나누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참아왔던 사랑을 마음껏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금실 좋은 저희 부부는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다음 해에는 딸아이까지 낳아서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작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갔어요. 1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고 평범한 집안에서 아주 조금 부유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하고 욕심이 있어서 호주에 보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신혼의 기분으로 돌아가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만큼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일들만 계속 있어서 이대로만 영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세상이 사라진 것 같다며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많이 괴로워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슬픈 감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는 날이 많아진 날들을 보냈답니다. 강산이 한 번 더 바뀌어 저와 남편은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차다 보니 부부관계가 적어지고 대화만 자주 하며 친구 같은 사이로 지냈답니다. 그래서일까 남편에게서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샤워도 하지 않고 자는 날이 늘어갔고 못 보던 속옷을 빨래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은 그냥 넘어가다가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묻기로 했죠. 제발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아니길 빌며 떨리는 입술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요즘 수상한 것 같아.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아니, 요즘 계속 집에서 샤워도 안 하고 자잖아. 깔끔한 사람이 그냥 잘 리는 없으니까 어디서 씻고 오는 것 같아서 말이야. 게다가 못 보던 속옷도 여러 장이던데. 제가 긴장하며 물었더니 남편은 변명이나 해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야? 정말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못해? 빨리 아니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여보, 그게 말이야. 사실은 만나는 여자가 있어. 그것도 꽤 오래됐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니. 믿을 수 없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여자는 나뿐이라고 매일같이 말했었잖아.
저는 그이가 거짓말이라도 하길 바랬지만 매우 솔직하게 상간녀를 어떻게 만났고 만나온 기간과 깊어진 애정도까지 자세히 말해주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있다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 건 잘못한 일이야.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신과 이혼을 하고 당당하게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아? 사랑은 교통사고랑 같은 거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랑 이혼하자고? 바람난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20년 넘게 아내로 지내온 나를 가차없이 버리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버리다니. 그냥 헤어질 때가 와서 헤어지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날 남자로 보지 않고 있잖아. 우리가 같이 잠자리를 한 게 언젠지 기억이나 해? 야,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어. 부부관계가 뜸해진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당신 침대에서 구를 여자가 필요해서 나와 이혼하겠다는 거야? 바람 피운다는 걸 밝힌 남편은 당당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들켜버려서 잘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흥분하지 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당신이 지금 나랑 이혼하면 내 재산의 30%는 당신 몫이 돼.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주고 이혼해야 한다더라. 당신도 그 돈으로 재밌게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재밌지 않겠냐고. 여보, 우리 이제 각자 새 인생을 살면서 축하해주자. 응? 이제 보니 진작부터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바람 피운 걸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린 거니? 네 입으로 먼저 말하기 싫어서 날 고문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나쁜 인간아. 에이, 여보.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우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지. 뭐가 그리 심각해.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보라고. 그럼 날 흔적도 없이 잊을 테니까 말이야.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철없는 애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이는 기승전 이혼을 말하며 제발 자기와 헤어져 달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괘씸하고 화가 났지만 2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버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어릴 적부터 애정결핍이 심했고 꿈꾸던 가정을 어렵게 이루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저를 바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판단은 그랬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치도록 믿긴 했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빠른 시일 내로 상간녀와 정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이미 상간녀에게 푹 빠져 있어서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 이혼하자고 쫄라댔어요. 누가 이기나 계속 다투는 날들을 보내며 남편과 저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져서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래도 전 이혼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새 출발하는 꼴을 지켜보느니 계속 더러운 불륜으로 남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 달 넘게 속이 터지는 싸움을 하며 꿋꿋이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상간녀와 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을 걸었어요.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당신 애인한테 차이기라도 한 거야? 여보, 할 말이 있어. 잠깐 앉아봐. 이혼 얘기라면 꺼내지도 마. 난 당신 좋으라고 쉽게 이혼 못 해줘.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야.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 거동까지 불편해서 혼자 식사는커녕 화장실도 못 가시고 있어. 간병인을 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남이라서 그런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뭐라고? 어머님 몸이 안 좋다니? 한 달 전까지 건강하셨잖아. 그때 나랑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건강이 쇠약해지셨다고? 당신 말대로 건강하시고 아프신 곳이 없었지. 그런데 당뇨가 더 심해지셔서 합병증까지 오셨어.
온몸이 아프신 데다가 발까지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신다고. 여기서 더 악화되면 큰일이야. 뭐야, 그 정도로 안 좋아지셨어? 어머님 어떡해? 제가 슬픈 내색을 하자 남편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대신 내가 생활비를 2배로 올려주고 간병비도 따로 줄게. 사실 어머니가 당신을 많이 찾으셔. 간병인 대신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게다가 내가 혼자 본가에 가면 왜 혼자 왔냐고 서운해 하시더라고. 당신하고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자주 당신 얘기를 많이 해.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모셔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엊그제까지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깟 돈이 중요해? 나도 어머님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모시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다만 당신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운다면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 그년이랑 깨끗하게 정리한다면 당장이라도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 하고 제 진심을 말해주었어요. 그 여자랑은 이미 헤어졌어.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까지 나더라.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날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절대 바람 같은 건 상상도 하지 않을게. 남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고 저 역시 그이와 이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사과하니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난 당신 아내 자리와 자식들 엄마 자리 그리고 어머님의 며느리 자리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나한테 10배 이상으로 잘해야 해. 물론이지. 용서해줘서 고마워. 사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줘서 고마워. 바람난 내가 염치가 없어서 당신한테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속 시원하게 말하게 됐어. 그럼 어머니 모시고 올까? 그래, 내일 나랑 같이 모시러 가자. 어머님이 쾌차하실 때까지, 아니, 계속 함께 지내보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튿날 남편과 시댁으로 가서 홀로 외롭게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자신을 간병하게 해서 미안해 하시기도 했고 저와 같이 지내게 되어서 든든하다고 기뻐하셨어요. 애미야, 이 늙은이를 버리지 않고 걷어줘서 고맙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은혜가 어디 있고 갚아야 할 빚이란 게 있나요? 그렇게 미안하시면 빨리 건강 되찾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나들이도 같이 다니도록 해요. 아이고, 이런 천사 같은 애미를 두고 애비가 몹쓸 짓을 했으니 내가 미안해 죽겠다.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하던가요? 응, 애미 너랑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재혼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뺨을 갈기고 정신 차리라고 일러주었지. 너랑 이혼하려면 나랑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혼쭐을 내줬다고. 정말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제 편이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혼하라고 보채셨으면 진짜 우울했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애미 네 편이지. 네가 우리 집의 복덩이인 걸 잊었니? 나한텐 넌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란다. 이건 내 진심이니까 흘려듣지 말거라. 고마워요, 어머님. 이제야 힘이 좀 나네요. 그동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위로를 받으니까 기분이 한결 낫네요. 그이도 지금은 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상간녀랑 헤어진 건 물론이고 앞으로는 가정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여러 대화를 나누며 제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는 화장실도 혼자서 가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 기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내내 곁을 지켜드렸죠. 물론 힘이 들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심성이 너무 고우셔서 기분이 나쁘거나 모시기 싫다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았답니다.
제가 모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조금씩 회복하는 게 눈에 띄도록 나타났답니다. 간병한 지 2달 만에 다시 걷기 시작하셨고 식사도 식탁에 앉아 스스로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죠. 한편 남편도 매일 6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이는 저에게 미안한 게 많았는지 안 하던 집안일까지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어머니랑 들어가서 쉬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려던 사람이 웬일이래? 에이, 나도 변하겠다고 했잖아. 앞으로 자주 도와줄 테니까 지켜봐줘. 그래, 그럼 어머님이랑 들어가서 드라마나 봐야겠다. 수고했죠? 비록 바람을 피우는 큰 잘못을 했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좋아지셨고 남편의 사업도 더 크게 확장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일이 잘 되던지 사무실을 2배나 넓은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10명이나 더 고용했답니다. 덕분에 저도 남편에게 많은 생활비를 받게 되었고 여윳돈이 꽤나 많이 생겨서 시어머니와 쇼핑도 자주 다녔네요.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며 부부관계를 자주 갖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홀로 주무실 수 있을 때부터 그이가 먼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자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평범하게 산다는 건 희로애락을 모두 포함한 거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항상 좋을 것만 같고 기쁠 것만 같던 저희 가정에 믿을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어요. 일요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신 시어머니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워낙 조용한 분이셔서 인기척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떠서 시어머니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주무세요. 낮잠은 거의 주무시지 않던 시어머니가 눈을 꼭 감고 계셨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을 흔들며 시어머니를 깨워봤어요.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끝까지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코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숨결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어떡해? 그이는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이제 건강해지시기 시작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떠나신 거예요? 이제 겨우 아들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떠나시는 게 어딨냐고요? 우리 어머님 어떡해? 아직 세상 구경을 더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리고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말이야. 저와 남편은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고 겨우 진정이 되자 119와 112에 신고를 했답니다.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과학수사대가 와서 시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저와 남편을 분리해서 시어머니의 평소 건강 상태나 지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며느님은 시어머님과 특별한 갈등 같은 게 없으셨나요? 네, 저희 고부 사이는 매우 좋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사이가 돈독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앓고 계신 질병은 따로 있으셨나요? 당뇨가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합병증이 심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제가 모시고 나서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병을 앓고 계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더 조사할 게 없을 것 같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잠시 앉아 마음을 추스리며 남편의 조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더군요. 아주 끔찍한 질문을 말이죠. 며느님, 듣자하니 돌아가신 고인과 사이가 매우 안 좋으셨다고요. 매일 고인께 화를 내고 욕설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그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여편네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신이 나냐고. 그동안 내 어머니에게 쌍욕과 막말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속이 시원하냔 말이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머님을 괴롭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사님들, 저 여자가 내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매를 들지만 않았지 온갖 상처되는 말을 짓거려서 어머님을 힘들게 했다고요. 내가 진작에 저 여자를 내쫓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같은 악마를 감싸줄 일은 없으니 괜한 기대하지 말라고. 당신은 이제 천벌받아야 해. 그이는 180도 다른 얼굴과 말투 그리고 몸짓과 손짓으로 저에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형사들은 남편의 주장만 듣고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지금 제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괴롭히기는커녕 최선을 다해 간병했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남편분의 진술로 당신을 정서적 학대 치사죄로 체포합니다. 억울하시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저를 집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황망했는데 남편이 한 행동이 황당해서 슬픔을 잊어버리고 겁을 먹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남편이 왜 그런 누명을 씌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봐도 도통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 헛소리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 들어가 형사들과 마주 앉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정서적 학대죄라고 죄명을 읊어주며 죄를 시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어머님을 괴롭혔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과 사이가 좋아서 더더욱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남편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서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과 시어머니 두 사람 사이만 진술하면 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된다고요. 저는 형사의 말에 겁에 질려 식은땀과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형사들은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저를 지치게 만들었답니다. 형사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힘들어도 조사를 끝까지 받으셔야 한다고요. 도대체 몇 번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요. 제 말을 언제쯤 믿어주실 거예요? 형사들은 매우 침착한 태도로 저를 응시했고 끝까지 물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형사들은 한술 더 떠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힘이 들긴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뭐든지 하고 싶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습니다. 제 손등과 몸 여기저기에 무언가를 부착하고 형사가 같은 질문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야 당당하게 시어머니께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표시됐습니다. 보셨죠?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순히 인정하시고 고인에게 용서를 빌고 죗값을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 무섭고 떨려서 잘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형사님들이 저를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진을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내일 다시 해봐요. 잠을 자고 긴장을 풀고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범죄자들은 원래 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됐다. 내일 다시 해보자 하면서 시간을 번다고요. 그런데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으니 영장 발부를 할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겠어요. 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당장요! 그리고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변호사가 왔는데 저와 마주하자 선임 비용부터 말하더군요.
가족한테 연락해서 이 계좌로 돈을 붙이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유선 씨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해외에 있는 자식들과 저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뿐이었어요. 당장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족이 없던 거죠. 변호사님, 일단 제 변호부터 해주시고 나중에 지불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겠네요. 저는 이만 가볼 테니 다른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네? 이대로 가신다고요? 변호사님,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찰서를 처음 와봤으니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하기만 했네요. 그래서 급한 대로 국선 변호사를 신청해서 만났는데 정확히 5분 만에 자리를 뜨더군요. 사건 일지를 보더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이우선 씨, 아무래도 죄를 인정하시고 용서를 비시는 게 어떨까요? 형량을 낮추려면 그 편이 낫습니다. 이봐요, 변호사님.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 종이 쪼가리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들어봤자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게 뻔하니까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만 될 겁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제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시어머니를 괴롭힌 못된 며느리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유치장에서 오열하며 억울함을 계속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네요. 결국 구치소로 들어가 구속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한 방을 쓰게 된 여자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면회 신청이 왔다며 교도관이 저를 면회실로 데려갔어요. 드디어 제 눈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여보, 이제야 왔구나. 어머님 장례는 잘 치러드렸어? 그런데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허무맹랑한 말로 날 이렇게 만든 거냐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한 거지? 그렇지? 라고 물었더니 그이는 태평하게 웃음까지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죠. 여보, 어머니 장례식은 아주 무사히 잘 치러드렸어. 많은 조문객들이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걱정은 그만하도록 해. 그나저나 그 안은 지낼만 해? 며칠 안 됐는데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다. 밥이 제대로 안 나오나? 내가 듣기로는 옷도 입혀주고 밥도 주고 잠도 제대로 재워준다고 하던데. 내 질문에나 대답해. 왜 허위 진술을 해서 날 감옥에 넣었냐고. 그거야 때가 와서 그런 거지. 이혼해야 할 때가 말이야.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당신과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혼하자고 쫄라댔을 때 떠났으면 이런 꼴을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하도 당신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잠시 접어둔 거라고. 뭐라고? 그럼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연기한 거였어? 당연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하겠어. 나 잘 나가는 사업가라 여자들이 알아서 꼬이는데 말이야. 지금 만나는 여자는 그중 최고로 예쁘고 젊은 여자야. 미스 코리아 뺨치게 생겼다니까. 내가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만 하면 되지. 왜 날 이 시궁창에 넣은 거야? 순순히 이혼해 줄 테니까 날 당장 여기서 꺼내줘. 미안하지만 그건 곤란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 사업이 많이 번창했잖아. 우리가 합의 이혼을 하면 재산의 30%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그 큰 돈을 당신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런데 당신이 감옥에 있으면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더라고. 시어머니를 학대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하는 판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 어쩌겠어. 이게 팔자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몇 년 살아봐. 감옥도 사람 사는 데라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럼 난 새 장가 가서 새 마누라랑 잘 살아보도록 할게. 남편의 저희를 알게 되자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한테 시집와서 평생 헌신한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에이, 너무 뭐라 하지 마. 나중에 출소해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내가 위자료는 못 줘도 그 영치금은 가끔 넣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그럼 난 이만 갈게.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늘에 있는 어머님도 당신한테 천벌을 내릴 거라고. 남편은 미소를 보이며 면회실에서 나갔고 저는 허망한 심정으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머리를 짜내어 봤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여러 사람을 떠올리다가 저를 도와줄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이튿날 국선 변호사와 접견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별 말은 하지 않고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는 원래 안 되지만 핸드폰을 넘겨주며 빨리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연결되었어요. 엄마, 왜 그동안 통화가 안 됐어요? 현진아, 잘 있었니? 별일 없지? 네, 저랑 현경이는 잘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여행 중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행을 갔다고? 네 아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엄마, 지금 감옥에 있어. 네? 감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절 도와줄 사람이 아들, 딸 말고는 생각나지 않아서 제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경악하는 목소리를 내며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일렀답니다. 그제야 신락 같은 희망이 곧 생길 거라 확신했고 저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들, 딸은 그날 비행기표를 구해서 다음날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가장 먼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정말 아버지가 이러신 거예요? 그래, 네 아빠라는 작자가 엄마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만 다른 데 도움 청할 곳이 없었어. 잘하셨어요. 당연히 자식인 우리가 해결해야죠.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 모셔온 변호사님이 엄마 도와주실 거예요. 다행히 변호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제가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보고 어이가 없다며 무죄는 당연하고 무고죄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또 불륜이 원인이었다는 것도 밝혀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일렀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안정되었고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며칠 뒤 열렸고 변호사의 변호로 무죄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무고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무고죄가 엄청 큰 범죄더라고요. 제 변호사님이 말하길 징역 5년 이상은 선고받을 거라며 남편의 인생에 크게 금이 갈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자 저는 그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치소에 면회를 갔어요. 감옥 생활이 맞지 않았는지 많이 초라해 보였답니다. 재밌는 반전이네. 당신은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을 안 했겠지? 여보, 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줘. 당신이 취하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더라.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여긴 사람 살 곳이 못 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감옥도 사람 사는 데라 똑같을 거라며. 왜? 체질에 안 맞아?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 아, 바람난 애인이 없구나. 어떡하냐? 거기선 남자 구실을 못하고 살 텐데.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내가 합의 이혼해서 재산의 30%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응? 30%? 무슨 소리야? 내 변호사 말로는 70%가 내 몫이라는데. 당신이 한 짓거리가 있어서 그 정도는 내가 가질 거래.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야. 그럼 당신 회사는 당연히 망하겠고 나머지 30%도 휴지 조각이 되겠지? 나중에 출소하면 어떡하냐? 가진 거 한 푼 없이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내가 선심 써서 영치금은 가끔 넣어줄게.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자 그이는 폭풍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유선아, 이러지 마. 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당신과 내가 이혼하지 않고 예전처럼 내 식구가 같이 사는 거야. 어때? 당신이 바라던 삶이었잖아. 제발 날 여기에 버리지 말아줘. 무슨 소리야. 내가 바라는 삶은 아이들과 셋이 사는 거야. 당신 같은 괴물은 이제 내 식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당신한테는 새 식구들이 생겼잖아. 깜빵 동료들 말이야. 똑같은 놈들끼리 한 방에서 지내니 얼마나 재밌겠어. 거기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나오면 좋겠네. 난 이만 가볼게. 그럼 재판날 보자고. 여보, 여보! 저는 그이가 했던 것처럼 비소를 날리며 면회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의 재판날이 되었고 예상한 대로 무거운 선고가 내려져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했답니다. 이에 질세라 이혼 소송까지 해서 남편의 재산의 70%를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그이의 회사는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고 남은 재산으로도 빚을 막을 수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네요. 막대한 돈을 돌려주지 못했으니 횡령죄까지 추가가 되어서 형량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했죠. 제 한설인 복수는 끝이 났고 아들과 딸에게 호주로 돌아가지 말고 저와 함께 살자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유학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며 평생 저를 지켜주겠노라 다짐하며 한국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과 셋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딸아이는 무역회사에 취직했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시 호주로 떠났다면 홀로 지내는 게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사건이 있고 1년 뒤까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꿈을 꾸고 있어 매우 괴로워요.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히지 않아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헤아려줘서 악몽을 덜 꾸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이 어처구니가 없고 많이 황당하시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전 남편은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지은 죄가 꽤 크니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낼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응원과 위로를 해주시면 더 빨리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